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4% 그리고 코스닥은 3.6%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한 6,6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5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 일부 종목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내는 그런 파생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코스피 지수는 한 1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작년 한 11월 부근 이때쯤으로 되돌아갔는데 작년 한 11월 달쯤 돼서 2250포인트에서 한 2300~400대는 요 포인트 요 대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곡점이었는데 지금 지수가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라간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선마저도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가면 정말로 이제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튼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힘 빠지게 되는데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저렇게 하락한 것은 바로 이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을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에서 공개했는데 만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올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4에서 7% 정도까지 올려야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를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돈을 빨아당겨 가지고 수요를 갖다가 조금 줄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요 짧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기준금리를 0.75% 올린 게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요걸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1994년 5년율에 거쳐가지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 2004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또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적이 있고 또 그리고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이 정도는 급격한 건 아닙니다만 또 올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요건 없다 손 치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4년도에 기준금리를 한 방에 크게 올렸을 때 저렇게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미국은 미국 내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미국 내에 자기 사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향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해외에 있는 돈들도 미국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해외 돈이 빠져나가는 이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국가들은 일단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 문제가 있고 달러가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창구를 거칩니다. 이 외환 시장이라는 창구를 거치는데 이 나라 돈에서 이제 달러로 바뀌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제 외환 시장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가, 달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국가 내에서는 수입을 할 때 물론 또 외환 시장을 통해서 달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외환 시장에서 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이 달러가 미국으로 향해서 이 외환 시장의 불안 그리고 수입 물가의 불안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4에서 7% 정도 올리면 우리나라도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1994년도에 저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는 크게 저거나라 위기가 아니니까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죽 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물론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 시점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건 좀 우연의 일치인데, 이때 기준금리가 오르자 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건 뭐 좀 다른 요인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 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지금 달러가 딸려가지고 다른 나라 지금 물가 잡는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건데, 어쨌든 국가 재정 상태가 참 튼튼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바로 미국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가들은 파산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이야기들이고, 또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가면은 또 기업이나 개인들 파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바로 이 통화유통 속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도 풀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돈을 풀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돈이 만들어지는 게 이 민간에서 은행에서도 만들죠. 또 그리고 민간 경기가 활발해지면 이 통화유통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 역시 돈이 늘어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 물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수요를 갖다 억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갖다가 말려버려야 된다. 돈이 돌아다니지 않게 통화유통 속도를 확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러고 보면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를 4에서 7%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려서 무엇을 하겠다 이 말이냐. 고물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특정의 대책이 향하는 곳은 무엇이냐. 바로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대출의 기존에 있습니다. 그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많이 냈는데 유동성 관리를 갖다가 잘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그런 계층이 있을 수가 있죠. 그쪽에 파산을 갖다가 유도를 해서 강제로 손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단기적으로 짧게 보게 되면은 수요를 갖다가 좀 억제시키겠다. 통화 유통 속도를 잡아서 수요를 억제시켜서 안 사면 물가는 좀 진정되지 않겠나. 뭐 이런 지금 수요 공급의 법칙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그 과정에 기준금리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깡통 차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통화 유통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파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지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 스프레드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업들 그 중에서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들 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게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높아지면 예전에 이런 것처럼 높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자금 수혜를 하지 못하고 돈이 말라서 파산을 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자꾸 지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이제 연준에서 살펴보겠죠. 저거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아니면 감당할 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자를 착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 기업들에게 그 이 파산하는 어떤 규모 파산해서 사라지는 돈을 부담시켜서 감당이 가능한지 그마저도 안 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감당이 가능해서 은행의 건전선을 해칠 정도는 아닌지 이런 거 면밀하게 살펴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어떻게 막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연준에서 다 포기하고도 돈 풀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 돈을 갖다가 푼다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서 빨아당긴단 말은 은행이 지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뭐 여기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지금 위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시장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IMF 때 이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한 1,7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원 넘은 적은 이렇게 해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도 뭐 예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한 변곡점을 맞이할 만한 수준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까지 간다 그러면 전혀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전에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환율, 우리 외환시장에서 지금 저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에서 돈 빼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저 외환시장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데 일조를 한다 이런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해외에 직접 투자하잖아요. 그런 거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 좋지 않죠. 여튼 이 연준이 손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손절시키냐면은 딱 집어서 누구를 갖다 손절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동성 관리 잘 못한 사람들 나가서 이제 서서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부터 손 들어라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대출 부담 이런 게 아니라요, 파산이라는 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몇 명 나가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지금 벌써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좀 빠듯빠듯하게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줄 알고 대출을 냈는데 지금 금리가 막 이렇게 순식간에 오르다 보니까 월급은 뭐 거의 맞춰서 오르지 않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팍팍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마 파산하시는 분들 제법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은 내 개인의 자산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여유가 된다면 주식을 사는 거, 빚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 있다라는 소문을 절대로 내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다 없겠지만 돈 있다라는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딱 목이 딱 매여서 갈 데가 없으면은 사방팔방 찔러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빌리러 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빌려주는 돈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냉정하게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이 위기를 갖다 헤쳐나가려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불릴 때 좀 절제돼야 되고 여러 가지 참 돈이 그냥 쉽게 불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준비를 했다가 막상 위기가 오니까 여기저기 손 벌릴 수가 있어요. 돈 있다 소문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가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흰물이 싸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기관들은 아직 이렇게 투자가 뭐 한 가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중구난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도 세력들의 매수한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싸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싸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KH 바텍은 현재 뭐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LG 상사는 이 색깔이 거의 붙죠. 이런 색깔 거의 어떻게 된댔어요.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롯데케미칼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죠. 자, 루트로닉은 이미 지금은 뭐 오늘 세력들 왜 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게임 끝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안 됩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한 3종목 있는데, 자, 이 종목 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연일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만 있어가지고 좋은 뉴스들이 정말로 참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좀 사실은 좀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갖다가 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준에서 저렇게 올리면 우리나라 은행도 중앙은행도
금리를 덩달아 올려서 이렇게 수요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수요를 준다. 그 수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돈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수요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뭐 경기가 진짜로 돌아가지 않죠. 이와 이제 정반대 입장으로 놓인 게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이 수요가 정말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또 실제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화살은 다 어디를 가느냐? 이 정부로 향해서 가죠. 너가 이 새끼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정부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정부는 지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 크게 봤을 때 한국은행도 연준의 정책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정부마저 뭐 등달아 가지고 막 이렇게 수요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물가가 한 손에 잡힐 수도 있어요. 정말로 수요가 어떻게 위축이 돼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을 낮춰주고 이런 정책을 취해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 필수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는 정말로 이제 혼자서 민간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 뭘 해도 욕 들을 일이 좀 있어요. 지금은 새 정부가 출발한 지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욕 들어먹지 않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 배고프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쌍욕을 하게 돼 있고 누가 맡더라도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다 욕을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드디어 특단의 대책을 취했고 유동성이 딸리는 분들 이제 스스로 나가리 되라, 나가라, 이제 좀 나가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자산을 갖다가 꾸준히 불려가는 방법은 바로 강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강해도 심장마비로 내일 죽으면 걔는 끝입니다. 끝이고 약하고 비실비실해도 오랜 기간 동안 안 죽고 꾹 살아있는 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국에 뭐 여러 가지 앞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 사태가 발생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간간히 계속 빚 갚아라,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된다, 빚을 정리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주식을 가지고 살아남고 있어야 뭐라도 나중에 빚을 보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력들이 얍삽하게 다 같이 먹자 하지 않는다고요. 저거는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통해서 벌어먹고요. 같이 가지 안 합니다. 밟아 죽이봅니다. 밟아 죽이보고 남을 물량을 갖다가 들고서 간다니까. 그럼 지금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진 물량 다 뜯어내버렸다, 이거 죽는 겁니다. 물량이 없는데 뭐 비실비실 어떻게 해도 내가 물량을 지키고 손해보더라도 잘 지켜서 세력들이 가자 할 때 그 나도 이제 갈 때 됐네 하고 같이 가면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무슨 투자라도 좋은데 최우선의 목표는 돈을 얼마 번다 이잖아요. 오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작게 벌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유동성 관리 잘하고 빚내야 될 때 빚내고 갚아야 될 때 빨리 갚아버리고, 또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빚내서 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하는 겁니다. 자, 연준이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